네, 안녕하세요. 세롱고등학교 생활과윤리 수강생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국가의 권위와 시민에 대한 의무에 대해서 함께 학습을 해나갈 거예요. 이제 온라인 수업이라서 조금 힘들고 여러분들이 집중하기 힘들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또 힘을 내서 이거를 또 잘 공부하기 바랍니다. 이 국가 권위 파트는 이미 나갔던 부분이지만 우리가 복습 차원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수업을 나가고요. 이 부분은 우리가 2학기 1회고사에 봤던 범위가 그대로 이제 2회고사 시험 범위에도 포함이 되니까 이것을 통해서 복습을 하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기억을 잘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국가의 이제 권위와 시민에 대한 의무 교과서로는 103쪽에서 106페이지를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국가 권위의 정당성 조건입니다. 우리 국가가 권위의 이제 정당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일단 국가 권위가 남용되면 안 되겠죠. 자, 시민의 권리와 자유가 억압되고 이제 사회 정의 실현이 어려워집니다. 국가가 마음대로 이제 뭐 법을 제정한다든지 어떤 정책을 시행하게 되면 이제 사회정의 실현이 어려워지겠죠. 국가 권위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이제 여러 가지 요건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국민의 동의예요. 자, 국가의 권력은 시민들로부터 위임받아서 생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헌법의 범위 내에서 발의를 해야 합니다. 국가가 자신의 마음대로 몇몇에 의해서 행해지는 그런 뭐 법에 의해서도 행해지지 않고 아무런 기준이 없으면 안 되겠죠. 헌법이야말로 국회에서 제정한 그런 현실적인 기준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시민에 대한 의무를 수행해야겠죠. 자, 시민의 생명과 재산, 인권을 보호할 의무를 가집니다. 이 생명, 재산, 인권은 이제 정치 사상가들이 자연법이라고 부르는 이제 우리들의 기본적으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는 권리들인데요. 이런 것들을 보호할 의무를 가지고 사회 보장과 사회 복지를 증진할 의무를 가집니다. 그리고 공공재라는 것은 우리가 모두가 가지는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재화를 뜻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사용할 수 있는 모두가 향유하는 공기. 자, 우리의 어떤 공기가 지금 예를 들어 뭐 미세먼지 이슈가 있죠. 이런 미세먼지 사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재화이기 때문에 요거를 효율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해줘야겠죠. 아무도 이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서 손을 떼고 있으면 국가가 돌아가지 않겠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국가가 의무를 시행해야 됩니다. 이 공공재의 역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공유지의 비극을 한번 참고를 하면 되겠는데요. 공공재를 그냥 놔뒀을 것 경우에 이제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하게 되죠. 이 오른쪽에 있는 공유지의 비극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유지의 비극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마을 차원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자, 여러분들 교과서 103페이지의 생각열기를 먼저 참고하도록 할게요. 이것이 이제 우리들의 공공재 사용에 관한 공공재를 어떻게 하면 왜 국가에서 관리를 해줘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지의 비극은 이제 미국의 생물학자 게럿 하딘이라는 사람이 이제 논문에 공유지의 비극에서 제시한 개념으로서 이제 개인의 지나친 자유와 이익 추구가 주어진다면 결국 자신의 공동체 전체의 손해로 돌아올 수 있음을 경고하는 개념입니다. 자, 공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이제 권리가 개인들에게 너무나 무제한적으로 보장된다면
공유지는 결국 황폐화되어서 누구도 사용할 수 없는 땅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이제 공동적으로 관리할 관리자를 반드시 고용해야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것은 선생님이 조금 쉽게 설명을 해주면요. 자, 우리 세롬고등학교에 공유지 농장을 하나 운영을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농장을 운영하는 예를 들어 나래쌤의 농장이 이렇게 있어요. 나래쌤이 이제 이 농장에서 여기서 양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양들을 키우고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가 A 목장이라면 이 B 목장에서는 이제 이 목장에서는 우리 생활과윤리 선생님들 중에 한 분인 경성쌤께서도 양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여기에도 이제 목장이 하나 있는데요. C 목장에서도 양들을 키우고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또 생활과윤리 선생님들 중에 한 분인 민영기 선생님께서도 양들을 키우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농장들이 형성됐는데 그럼 빈 공간들이 생기죠. 이 공간은 아무 주인이 없는 우리 모두가 같이 쓰는 공유지라는 공간인 거예요. 이 공유지에는 풀들이 무성하게 원래 자라 있었다는 겁니다. 풀들이 자라 있었는데 이 풀들에 대해서 공유지이기 때문에 같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 나래쌤이 먼저 양들을 마음대로 풀어줬어요. 양들이 이 공유지의 풀들을 먹을 수 있게 이쪽으로 보내면 저기 있는 김경선 선생님의 양들도 풀어줘서 이 풀들을 뜯어먹게 되고 민영희 선생님의 양들도 풀어서 이 풀들을 모두 다 뜯어먹겠죠. 그러면 결국에 공유지에는 어떤 감독도 없고 규칙도 없기 때문에 이 양들이 무작위로 풀을 뜯어먹을 경우 이 풀들은 모두 없어지죠. 없어지고 이 공유지라는 곳은 황폐화가 되죠. 그리고 황폐화가 됩니다. 자, 이게 바로 공유지를 그냥 놔둘 경우에 결국 비극이 발생한다라는 공유지의 비극이에요. 그럼 이것이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공유지의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이것을 관리할 이 공유지를 공동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관리하는 역할을 누가 할 수 있냐? 결국에 국가가 나서서 관리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즉, 이 공유지라는 것은 결국 공공재랑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공공재의 관리를 국가가 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결론을 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공유지의 비극을 여러분들 이 농장 운영으로 한번 이렇게 서로 연결을 지어서 생각하면 훨씬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2번 동양 사상에 나타난 국가의 역할로 넘어가겠습니다. 동양에서 나타난 국가의 역할인데요. 첫 번째로는 공자의 사상을 볼게요. 공자 맹자의 사상을. 공자 맹자는 이제 3학년 윤리화 사상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공자만의 어떤 특징, 맹자만의 특징 이렇게 구체적으로 분류해서 배우겠지만 지금 우리 생활과 윤리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공자 맹자가 같이 이제 유교 사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틀로 묶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자와 맹자를 이제 공통적인 어떤 국가의 역할로 여러분들이 묶어서 이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공자와 맹자는 군자 스스로 인격을 닦아 덕을 베풀어라. 덕을 베풀면 직성들이 자연스럽게 교화되어서 사회 질서가 유지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유교에서는 결국에 덕을 바탕으로 한 정치를 펼쳐라. 덕치예요. 자, 우리가 유교에서는 자신들의 인격 수양을 중요시 여깁니다. 본인의 인격을 쌓으면, 그러니까 어떤 군주가 강제로 뭐 법을 막 펼치거나 아니면 강제적으로 뭐 카리스마를 펼치거나 이렇게 어떤 뭐 강압적으로 하는 통치보다는 덕을 쌓아서 자연스럽게 감화되는 그런
정치를 원하는 거예요. 약간 이 정치를 현재 약간 리더십과 연결되면 뭐 이런 리더십이 있어요. 뭐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있는데 이런 것과 연결을 시킬 수 있겠지. 우리가 한번 그 현대적으로 적용을 시켜볼 수 있겠죠? 서번트 리더십 참고로 이렇게 막 내가 남들 위해서 군림하는 거라기보다는 내가 좀 더 뭔가 희생정신을 발휘해서 봉사를 함으로써 남들에게 날 따르게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누군가에게 믿음을 주려면 먼저 내가 덕을 베풀면 자연스럽게 백성들이 따르게 된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그걸 따라서 또 교화가 되는 거죠. 교화가 돼서 질서가 유지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백성들이 자연스럽게 따르게 된다. 라는 이런 덕치 사상을 강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자맹자는 모든 사람이 잘 살 수 있도록 공정한 재산의 분배의 실현을 강조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묵자인데요. 지금 참고로 여기서 이제 배우는 동서양 사상가들은 다 이제 3학년의 윤리화 사상 시간에 자세히 배우는 철학자들이에요. 근데 이 철학 하나하나에 대해서 지금 뭐 자세한 이 사상가들의 어떤 개념을 묻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생님이 그래도 이렇게 생활과 윤리에서 이제 나오는 부분들로 조금 축소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자세한 것은 윤리와 사상 시간에 배우게 될 것이에요. 자, 묵자 보겠습니다. 묵자의 핵심 사상이라고 하면 이제 겸해 사상이에요. 겸해. 겸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겸해라는 것은 결국에 평등하게 다른 사람과 차별 없는 사랑이에요. 차별 없는 사랑. 자, 결국에 내 나라뿐만 아니라 남의 나라도 동등하게 대우를 하는 거죠. 남의 나라를 내 나라 돌보는 것과 같이 하고 남을 내 자신 돌보는 것과 같이 해야 이 부분이 이제 이 겸해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야지 천하에 혼란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묵자에게 두 글자 기억하라고 하면 이 겸해를 기억해야 하고 이 겸해의 핵심이 결국에 다른 사람과 나와의 어떤 이런 사랑에 있어서 차별 없이 모두를 똑같이 대우해준다. 자, 여러분들이 막 싫어하는 게 선생님 얘랑 좀 차별하지 마세요 그러죠. 그리고 이런 것처럼 나라를 운영할 때도 백성들 간에 차별 없이 그리고 내 나라를 돌보는 것처럼 남의 나라를 돌보는 것과 같이 하면 이제 나라가 혼란이 없다. 국가가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한비자 보겠습니다. 자, 한비자는요. 이제 한비자는 법치예요. 우리 아까 유교에서는 덕치였죠. 덕을 바탕으로 한 반면에 한비자는 이제 법가 사상이에요. 법가 사상이라고 하는데 자, 한비자는 강력한 법을 제정해서 통치자가 어떤 카리스마, 법, 술, 세를 가져야 된다고 하거든요. 법과 술과 세를 가져야 된다. 자, 법이라는 것은 이제 결국 강력한 포상과 처벌을 또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군주는 포상과 처벌을 적절하게 제공하면서 백성들을 통치할 때 사회 질서가 유지될 수 있어요. 자, 선생님이 약간 이 이제 우리 국가가 어쨌든 사회의 큰 범위라면 약간 작은 사회가 학교잖아요. 그래서 학교에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있는 공간이 학교니까 학교로 예를 들면요. 한비자의 사상은 강력하게 여러분들에게 상벌점제를 적용하는 거예요. 막 선도위원회를 강력히 열고 잘못했으면 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막 딱 처벌을 하고 뭐 이런 식의 통치가 한비자라면 아까 이제 요 법가는 이제 앞에 있는 유교랑 또 많이 비교가 되는데요. 이렇게 유교에서는 마치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잘못을 저질렀으면 뭔가 그 학생을 자연스럽게 그 학생에게 인격을 수양시켜주는 거예요. 이렇게 좀 따뜻하게 좀 감싸 안으면서 너의 인격을 다듬어주는 그쪽에 좀 초점을 맞추면 한비자는 아니에요. 한비자는 강력하게 처벌을 하고 아니면 또 잘하는 일에는 포상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 거죠. 학교를 그렇게 운영하는 것처럼 한비자는 나라를, 국가를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회 질서가 유지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약용인데요. 정약용은 지방 관리는 이제 애민을 실현해야 된다 라고 합니다. 그죠? 관리들은 애민을 실천해라. 애민이라는 것은 백성을 사랑한다 라는 거죠. 정약용은 참고로 실학 사상의 이제 핵심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리들이 실제로 백성을 사랑하는 것을 좀 실질적으로 보여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관리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 이제 실학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역할들로 뭐 노인 봉양, 노인을 봉양하고, 그다음에 뭐 어린이 양육, 그다음에 뭐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뭐 장례를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실질적인 어떤 해결책, 구제 방안을 내세운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육일준인데요. 육일준은 개화사상가의 대표 주자예요. 그래서 이 개화사상에서 이제 육일준은 전통과 근대 개념을 조화시키고자 노력했고, 이제 근대적인 국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좀 더 요즘 국가에 좀 더 부합하는 법치주의를 좀 강력하게 내세웠고요. 이 법치주의에서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질서를 유지해야 된다. 그다음 나라의 실질적인 어떤 복지 실현까지를 강조했습니다. 아무래도 좀 더 현대적인 그런 이 개념에서 제시를 했다고 볼 수 있죠. 이렇게가 동양 사상에 나타난 국가의 역할입니다. 다음으로 여러분들 서양 사상에 나타난 국가의 역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서양에서는 이렇게 홉스, 르코, 루소, 밀, 롤즈 이렇게 또 5명의 서양 사상가를 같이 살펴보겠는데요. 홉스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홉스는 기본적으로 홉스의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기 보존의 욕구를 추구하는 이기적 존재이다. 이제 굳이 뭐 성선설, 성악설 이런 걸로 이야기하면 홉스는 성악설 쪽에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성악설처럼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이기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욕구를 일단 추구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 인간을 놔두면 자연 상태에서는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홉스가 정말 홉스의 자연 상태에서 유명한 구절이기 때문에 꼭 밑줄을 쳐서 잘 숙지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투쟁 상태인 거죠. 그냥 놔두면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싸움. 투쟁이라는 건 결국에 그냥 자연 상태는 싸움이 일어나는 위험한 상태죠. 위험해진다. 서로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 그럼 이 위험해진 이 상태를 그냥 놔두면 안 되죠. 자, 또 홉스의 이제 주요 개념이 나오는데 바로 리바이어던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리바이어던이라는 것은 모든 권력을 하나의 이제 합의체의 인간들은 양도를 하게 돼요. 자, 본인의 권력을 양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리바이어던에서는 결국에 한 사람이자 하나의 합의체예요. 한 사람이자 하나의 합의체입니다. 자, 합의체입니다. 그래서 이 만인이 결국에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다수의 사람이 결국에 하나의 인격으로 결합되는 거예요. 결국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리바이어던이라는 인격체에다가 양도를 한 거죠. 그 리바이어던이 위대한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홉스에게 있어서 이제 이 리바이어던이라는 이런 절대군주제, 결국 절대군주가 탄생하게 되는 거죠. 절대군주제를 해서 옹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권력을 양도했다라는 거. 왜냐?
자연 상태는 너무 싸움으로 위험하니까 이렇게 양도하게 이르는 거죠. 그래서 대신 이 양도한 이 리바이어던은 이걸 통해서 형성된 국가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면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됩니다. 그래서 외적의 침입과 어떤 권리 침해를 방지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외적의 침입과 권리 침해를 방지해야 됩니다. 자, 이제 로크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로크는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 홉스가 기본적으로 인간은 태어날 때 좀 이기적인 성향을 가졌다면 로크는 약간 약간 깨끗한 백지와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홉스처럼 막 투쟁 상태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인간의 습성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성을 지녔긴 하지만 대신 오류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류를 저지를 실수를 해요. 실수를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인간이 이것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 이 실수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에 국가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자, 국가는 이제 사회계약으로서 이제 맺어지게 되는데 요 생명과 자유, 재산이라는 것을 보호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크는 우리에게 이 자연법으로 주어진 생명, 자유, 재산을 우리가 보호해야 되고 이제 로크의 국가는 결국에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산을 이제 침략자로부터 보호해야 되는 그런 의무를 갖게 되죠.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로크는 만약에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오히려 침해한 경우에 양도한 권리를 다시 되찾을 수 있다는 저항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항권을 특별하게 더욱더 더불어서 주장을 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루소인데요. 자, 루소는 이제 인간관, 기본적인 자연상태, 인간관을 굳이 보면요. 성선설이에요, 성선설. 자, 인간 본성이 선하다고 했죠? 성선. 인간은 본래부터 선한 존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초기 자연상태에서는 되게 평화로워요. 기본적으로 홉스가 투쟁 상태라고 본 반면에 로크는 평화로운 상태죠. 그런데 그러면 평화로우면 굳이 국가가 필요 없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이제 루소는 그의 책 이름이 아주 흥미로워요. 루소 책 이름이 한번 써볼게요. 인간 불평등 기원론이라는 책인데요. 여기에 되게 서술 방식이 흥미로워서 선생님도 좋아하는 책입니다. 자, 이건 뭐냐면 제목에서 딱 드러납니다. 인간의 불평등이 어떻게 발생했나, 기원이 되었나를 서술하는 건데요. 인간이 불평등해져서 국가가 필요하게 됐다는 게 이제 핵심인데 왜 불평등해졌냐, 이제 이유가 중요해요. 어떤 이유냐면 인간의 초기에는 분명히 싸우지 않았어요. 평화로웠어요. 그런데 사유재산이 발생을 합니다. 사유재산은 왜 발생했을까요? 자, 처음에 그냥 수렵생활 하던 그런 이제 뭐 그날 자급자족하던 모습에서 인간들이 이 사유재산이 발생한 이유는 농경사회로 접어들었죠. 자, 인간들의 기술이 발달하고 이제 농경 관련한 기술이 또 발달해서 농경 기술로 이제 정착 생활을 해요. 정착 생활을 하면서 본인들의 재산을 점점 축적하죠. 이제 농경 생활이라는 것은 벼 같은 것을 이제 쌓아서 이런 그런 작물들을 쌓아갖고 축적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축적하는 재산들이 생김에 따라서 사유재산이라는 게 발생을 하죠. 사유재산이 발생을 하니까 점점 저기는 사유재산이 되게 많은데 점점 다르겠죠. 사람들마다 성과가 저쪽 집은 되게 막 곡물이 풍부하고 우리 집은 곡물이 없어.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서로 이제 허영심이라는 게 생겨요. 허영심.
루소가 이야기하는 단어 중에 허영심이란 단어가 있는데 이제 vanity. 그래서 나의 것을 자랑하고자 하는 그런 허영심이 생기고 또 그에 따라서 질투도 생기고 뭐 탐욕 같은 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사유재산으로 서로 간의 불평등이 극심해지게 되는 거예요. 불평등이 극심해지면서 이런 감정들로 인해서 결국에 문제가 발생한다. 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위험한 상태가 되는 거죠. 원래 본성은 선했지만, 그러니까 이게 자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본래 자연 상태는 선했지만 사유재산의 발생으로 불평등이 발생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의 생명을 보전하고, 그러니까 이제 시민들이 서로 생명이 위험해졌어요. 이 허영심으로 서로 것을 탐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생명을 보전하고 번영하게 하는 의무를 지니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루소의 국가가 탄생하게 됩니다. 자, 근데 루소의 국가는 특이한 이제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잘 적어볼까요? 자,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자, 이 루소의 국가는 그냥 본인들의 권리를 양도하는 개념이 아니라 이제 일반 의지라는 것으로 하나의 공동선을 추구하는 의지로서 이 일반 의지를 따르는 국가예요. 그래서 일반 의지를 따르는 국가인데 이제 뒤에 있는 원문을 하나 우리가 미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뒷장에 있는 연습 문제 중에 을이 이제 루소의 글입니다. 루소의 글인데요. 자, 여기에서 이제 첫 번째 줄을 우리 보겠습니다. 우리 각자는 신체와 모든 힘을 공동의 것으로 삼아 일반 의지의 최고 지도 아래 둔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일반 의지라는 것은 결국에 다수의 사람들이 결합해서 스스로 일체를 형성한다고 생각하는 한 그들은 공동의 보전과, 자 여기 중요하죠? 공동의 보전과 일반적 복지에 대한 관심, 결국에 얘네들은 공동선을 다 추구하는 겁니다. 공동선을 추구하는 하나의 의지만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의 공통적인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면 이 국가에 사는 시민들이 공통적으로 원하는 것을 취합한 결과 결국에 우리 모두의 보전과 우리 모두의 복지를 다 원한다는 거죠. 이 원한 걸 결국 원한 걸 하나의 일체로 표현한 게 일반 의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반 의지에 따라 국가가 형성된다라는 게 이제 루소의 핵심이에요. 그럼 다시 이제 앞 페이지로 가볼게요. 살펴보겠습니다. 밀은요. 국가가 시민이 타인에게 해악을 끼칠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민의 자유 등 기본권을 기본적으로 보장해야 된다. 그러니까 국가가 기본권을 보장하지만 대신 시민이 타인에게 해악을 끼칠 경우를 예외 사항이 있는 거죠.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말게 하라. 그쵸? 그 다음 이제 롤즈인데요. 롤즈는 우리가 이미 앞부분의 사회정의와 윤리에서 되게 자세히 배웠어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이 철학자들 중에서는 익숙하고 좀 전문가가 돼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최소 국가는 개인의 평등한 자유를 보장해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혜택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높은 지위에 오를 수 있는 기회를 평등하게 부여해야 되죠. 이게 다 롤즈의 정의의 원칙들이죠. 이게 모두가 롤즈의 정의의 원칙. 여러분들 이번 논술 시험에서도 되게 열심히 공부했던 원칙이죠. 그래서 롤즈의 정의의 원칙이 결국 지켜지는 국가가 돼야지 롤즈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국가의 역할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뒤에 이제 문제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복습을 하기 전에 106페이지, 교과서 106페이지 살펴볼게요. 자, 생각 키우기인데요. 교과서로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106페이지인데요. 여기 지금 보면 미리 생각한
미래 이제 개인과 국가의 이익을 일치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볼게요. 자, 자유와 권력의 다툼은 역사가 시작된 까마득한 옛날부터 있어 왔다. 자, 그런데 이제 과거에는 이런 다툼이 어떤 계급과 정부 사이에서 일어났다. 자, 이때 자유는 정치 지배자의 압제에서 보호받는 것을 의미했다. 근데 이때는 한 계급이 지배 권력을 장악했었다. 그렇죠? 근데 그 힘을 이제 외적의 침입을 막는 데 쓸 수 있지만 백성들을 억누르는 데 사용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자기 나라를 온전히 지탱하기 위해 최고 권력자가 행사할 수 있는 힘의 한계를 규정했어요. 그러면서 권력에 대해 제한을 가하는 것을, 그러니까 어떤 권력이 남용되지 않도록 제한을 해주는 것을 이제 자유라고 불렀고, 근데 그러나 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과 지배자들의 이익이 대립하는 것을 어쩔 수 없는 자연의 섭리라는 생각을 버리게 되었다. 그러니까 결국에 자신의 이익과 지배자들의 이제 이익을 최대한 일치시키려고 노력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방법에 대해서 이제 방금 선생님의 프린트로 다시 넘어가서 살펴볼게요. 이익을 보면은 첫 번째, 나랏일을 담당하는 고위직 관리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일꾼 또는 대리인이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 대리인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존재라고 인식하고, 두 번째, 각국의 민주 정당들이 지배자의 권력을 제한하기보다는 일정 임기의 지배자를 이제 선거를 통해 선출하자라는 거죠. 세 번째, 지배자의 이익이 국민의 이익이 되고 이 지배자의 의지가 곧 전체의 의지와 일치시켜서 국민이 권력의 사용처와 이거를 엄격하게 규정하자. 그러니까 국민이 많은 힘을 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일치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사실 생활과윤리에서 이 파트의 기출은 되게 어렵게 자세히 나오지는 않지만 이제 이 파트에 대해서 충분히 앞으로 어렵게 또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윤리와 사상의 이제 비슷한 부분을 선생님이 따왔습니다. 기출문제로. 1번 볼게요. 서양 사상가 가브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갑 보겠습니다. 국가의 단일한 최고 권력인 입법부는 사회에서 인민의 생명, 자유, 재산을 보존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자, 생명, 자유, 재산이라는 자연법에서 보장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입법부 이야기를 했고요. 행정권이 이러한 입법부의 업무를 무력에 의해서 방해할 때, 자, 행정권과 입법부에 이제 방해할 때 이거를 제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즉 행정권이 입법부에 간섭하지 말라. 두 개가 분리되어야 된다고 해서 결국 권력 분립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즉 입법하고 행정이 분리되어야 된다. 이런 권력 분립과 이런 생명자유 재산의 보호를 강조한 사람은 로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로크의 글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친숙하게 볼 수 있도록 하고요. 을은 아까 했듯이 루소입니다. 그러면 갑과 을의 입장, 이제 로크와 루소의 입장으로 문제를 풀면 되겠죠? 기억 보면 로크는 자연 상태에서는 분쟁을 해결해줄 그렇죠. 재판관이 없다고 보았어요. 자, 맞습니다. 이거는 로크의 입장. 그래서 기억 맞고. 자, 니은 루소는 이상적인 국가는 절대군주제. 자, 절대군주제는 루소에게 아니에요. 자, 절대군주제는 홉스가 주장했어요. 홉스가 주장. 자, 루소는 뭐에 따르는 국가를 얘기했냐면 일반의지에 따르는 국가를 이야기했죠. 자, 그래서 절대군주제가 아니에요. 자, 디귿 볼게요. 을은 자, 루소는 사유재산 제도가 인간 불평등의 원인이 된다고 보았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 맞고, 그 다음에 리을. 자, 로크와 루소는 사회계약이 체결된 후에는
저항권이 상실된다고 보았다. 자, 아닙니다. 로크는 저항권을 긍정적으로 보았어요. 그쵸? 그래서 사회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도 만약에 국가가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저항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리을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기역 디귿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교과서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교과서는 104쪽에서 106페이지 여러분들 펴면 되겠습니다. 104에서 106페이지를 보면요. 자, 이게 아까 봤던 공유지의 비극이에요. 그쵸? 그래서 공유지의 비극 살펴보면 누구나 제한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자원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남용되며 결국 전체의 손실을 가져오면 공유지의 비극을 이야기하죠. 자, 이제 국가 권위의 정당성 조건 볼게요. 국가의 권위는 이제 시민들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 생깁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남용하면 시민의 권리와 자유가 억압되죠.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 제1조 2항에 유명한 말 있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국가의 권위는 이제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는 어떤 의무가 있냐? 시민의 생명, 재산,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 보장과 사회복지를 증진하고 공공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의무를 가지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동양사상에 나타난 국가의 역할인데요. 동양사상의 국가 역할은 아까 이제 프린트에서 했듯이 공자, 맹자의 이제 유교사상에서는 군주의 덕치주의, 그쵸? 인격을 닦아 덕을 쌓으면 백성들이 이제 사회 질서가 유지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정한 재산의 분배를 해야 되고, 묵자 볼게요. 묵자는 이제 사회는 하늘의 뜻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묵자의 하늘의 뜻이란 무차별적인 사랑과 겸의 교리예요. 자, 여기에 지금 한자로 아까 말했던 이제 겸의 이 옆에 있는 상호 이익은 교리예요. 자, 그래서 묵자는 이 상호 간의 이제 차별 없는 사랑으로 우리 모두의 이익을 증가시키자. 상호 이익을 겸의 교리 사상을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군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실현을 해야 되는데 군주는 남의 나라를 내 나라 돌보는 것과 같이 하고 남을 자신을 돌보는 것과 같이 해야지 천하에 어떠한 혼란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비자는 이제 기본적으로 백성들이 이기적인 존재라고 봤기 때문에 순자의 영향을 받았어요. 순자의 성악설의 영향을 받아서 엄격한 법에 따라 강력하게 통치해야 된다고 했죠. 포상과 처벌을 제공하면 질서가 유지된다. 그다음 정약용은요. 지방 관리들이 이제 애민을 실현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이제 개화사상의 육일준은요, 이제 정부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법치주의, 질서유지, 복지를 실현해야 될 것을 강조를 했죠. 자, 이제 서양사상으로 갈게요. 서양사상은 아까 역시 프린트에 살펴봤듯이 홉스, 로크, 루소, 밀, 롤스의 입장을 살펴볼 수 있죠. 먼저 홉스는 기본적으로 이기적인 인간 존재를 설정했고 자연 상태를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로 보았습니다. 자, 로크 보겠습니다. 로크는 이제 인간은 이성을 지녔지만 오류 가능성이 있는 존재이고 로크의 국가는 이제 개인의 생명, 자유, 재산을 보호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우리 이제 여기 더 알아보기 위해서 이 부분 우리 홉스의 원문을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할게요. 홉스의 원문. 여기 지금 글씨가 잘 잘렸는데요. 홉스의 리바이어던. 자, 리바이어던에서 발견할 수 있는 시민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원문을 우리가 같이 느껴보면요. 공통의 권력은 외적의 침입과 상호 간의 권리 침해를 방지하고
또한 이런 쾌적한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가만히 놔두면 상호간의 권리가 침해되죠. 그쵸? 이제 혼란스러운 상태죠. 그래서 이 권력을 확립하는 유일한 길은 모든 사람의 의지를 다수결로 하나의 의지로 결집해버리는 것. 그래서 모든 권력과 힘을 한 사람, 하나의 합의체에 양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결국에 모든 인간이 단 하나의 동일 인격으로 탄생하게 되는데 결국 절대군주의 탄생이죠. 결합되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인격으로 결합돼서 통일되었을 때 이게 커먼웰스고 이것이 바로 위대한 리바이어던이 탄생하는 거죠. 리바이어던이 탄생한다. 홉스의 리바이어던은 결국에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계약이며 이거는 외적의 침입과 상호간의 권리 침해를 방지하고 쾌적한 생활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죠. 홉스의 저서인 리바이어던에 나오는 이제 글입니다. 자, 잘 숙지하도록 하세요. 다음 페이지 갈게요. 자, 루소인데요. 루소는 기본적으로 선하다고 했어요. 선에서 평화로웠지만 사유재산의 증가로 불평등이 발생했죠. 자, 그 다음 이제 공리주의자 밀 보겠습니다. 밀은 이제 국가가 시민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끼칠 때에만 가능하다. 롤즈는 이제 질서정연한 사회를 얘기했는데 국가는 이제 정의의 원칙들, 평등한 자유와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 그 다음 여기에 결국 최소 수혜자 얘기죠. 가장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을 줘야 되고 그 다음 사회에게 누구나 높은 지위에 오를 수 있는 기회를 평등하게 부여해야 된다. 이게 바로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이죠. 이렇게 3원칙들을 모두 지켜주면 질서정연한 사회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문제 마지막으로 풀어보겠는데요. 교과서 문제 113쪽이에요. 113쪽에 1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로크는 인간이 기업, 무엇을 지녔을까요? 그렇죠. 이성을 지니긴 했지만 뭐를 저지를 수 있죠? 오류를 저지를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읽기 문제를 볼게요. 홉스는 기업과 연결이 되겠죠? 자, 이기적이기 때문에 이제 국가에 양도해야 된다. 자, 맹자는 여기 인격을 수양해야 된다라는 거죠. 롤스는 여기 니은과 되겠죠. 약자를 위한 복지정책. 여기에서 1번, 2번 볼게요. 국가는 이런 역할들을 해야겠죠. 생명재산 인권, 복지 증진, 효율적인 관리. 오. 자, 2번. 민주시민의 참여는 시민단체나 정당에 가입하거나 시위나 집회에 참여한 집단 행동을 통해서만 아니겠죠. 다양한 형태로 가능하죠. 정당 가입 이런 집단 행동뿐만 아니라 뭐 직접 민주주의처럼 뭐 인터넷 아고라에 청원한다든지 그런 형태도 되니까 X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우리 했는데요. 오늘 배울 국가와 시민의 윤리를 여러분들 잘 복습하고 여기까지가 이제 선생님 파트의 시험 범위니까 여러분들 잘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모두 고생했습니다.